간접비도 뭐 솔직히 크게 말씀드릴 부분이 많지가 않긴 합니다. 그래서 뭐 간접비 정의를 다시 한번 보자면 개별 연구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직접 산출할 수 없다 보니까 이게 과제와 관련돼서 어떻게 사용이 되었는지를 확인하기도 어렵고 정산 과정에서도 진짜 어렵습니다. 이게 확인하는 게. 네. 그래서 이 간접비 관리에 있어서는 그래서 정부에서 이 관리 체계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놓고 있고요. 첫 번째가 출연연이나 대학과 같이 연구비 관리 체계가 갖추어진 기관들, 그런 비영리 기관들의, 그리고 나머지는 영리기업,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출연연이나 대학과 같은 비영리 기관들은 과제를 여러 개를 수행하니까 뭐 1년에 수천 개씩 과제를 하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별 과제별로 간접비를 관리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고시 비율만큼 간접비를 다 산출을 해서 그 기관의 운영통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별도 계정으로 만들어진 그쪽에 이체만 하게 되면 그 이체하는 걸로 사용과 정산이 다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영리기업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리기업은 해당 과제를 그 해당하는 기업이 연구개발 과제를 10개, 20개를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간접비 계좌로 관리할 수 없고요. 개별 과제별로 다 따로 관리해야 되고 개별 과제별로 다 따로 집행한 거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다 구비해서 등록을 해야 되고 정산도 다 받아야 됩니다. 예. 여기서 왜 출연연이나 이런 대학 같은 비영리 기관만 이렇게 차별하냐 또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진 않고 이 간접비 고시 비율 산출하는 거, 연구비 관리 체계 평가하는 거에 다 사전적으로 평가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후적으로 이 간접비 용도에 사용되었는지 과기부에서 매년 감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해서 관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영리기업은 건별로 다 용도를 증빙을 하고 입증을 하고 정산을 받으셔야지 됩니다. 그러면 이 사용 용도 한번 보시면 인력지원비, 연구지원비, 안전관리비, 보안관리비, 윤리활동비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서 실제 사용하실 수 있을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 선뜻 떠오르는 게 없으실 거예요. 예.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쪽 특허 출원 등록비, 이거는 저성과활용 지원비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예. 근데 이렇게 좀 명시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것 빼고는 영리기업이 간접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실제로 증빙이 올라올 때 보면 어떤 게 있냐면 보안관리비로 세콤 월결제 비용이 올라와요. 그리고 공통비용이라고 해서 여기 공통비용 적혀져 있으니까 기관의 월세 임차료도 세금계산서가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심한 경우는 건강검진비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안전관리비로. 이게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 증빙이 있으니까 이 증빙만 있으면 다 되시는 줄 아시는 거예요. 하지만 간접비가 아무리 직접 산출할 수 없고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이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수행하지 않아도 당연히 기업이 자체적으로 부담하고 집행해야 될 비용까지 연구개발비 간접비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닙니다. 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기업이 이 과제 아니면 당연히 혼자서 부담하고 집행해야 될 비용, 그런 비용까지 이 간접비로 지원해 주는 건 아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생각하시고 이 사용 기준을 한번 쭉 보시면 실제로 사용 가능하실 만한 게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실제 협약하실 때 아마 예산도 많이 줄어들기도 하셨을 텐데 직접비 부족하시면 재료비, 활동비 부족하시면 간접비 남으실 것 같으시면 그냥 바로 옮겨서 쓰세요. 간접비를 직접비로 옮기는 거는 승인사항이 아닙니다. 그냥 통보사항이니까 직접비, 재료비 이런 거 부족하실 것 같으면 간접비 괜히 머리 아파하지 마시고 그냥 옮겨서 쓰시는 게 더 좋다. 이런 내용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간접비는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 50% 직접비, 간접비도 연구수당 50%,
연구수당은 80%였잖아요. 직접비 사용 비율이. 간접비는 직접비 사용 비율이 50%가 안 되면 간접비 100% 다 쓰실 수 없습니다. 예, 요거 좀 주의해 주시고요. 증빙 자료는 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예. 자, 연구수당입니다. 이 연구수당은 뭐 참여 연구자가, 그러니까 연구자가 연구 성과를 잘 뭐 이렇게 냈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장려금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연구자한테만 줄 수 있고요. 연구 지원 인력이라든지 비영리 기관의 연구 근접 지원 인력에게 주시면 안 됩니다. 요거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뭐 사용 기준은 뭐 모든 참여 연구자들 대상으로 기여도 평가를 해서 그 평가 결과를 근거로 연구수당을 지급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연구수당 관련해서는 지금 보신 요 이 세 가지 내용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비 사용 비율에 따른 연구수당 집행 가능 금액이 바뀌는 거, 그리고 연구수당 지급 시기가 언제 정도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인건비 집행 금액의 변동이 되면서 연구수당 금액도 변경될 수 있는 거. 예, 요 내용 위주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보시면 우선은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 사용액의 20% 범위 내에서 총액 한도가 정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수정인건비는 그냥 인건비라고 보셔도 되고요. 어떤 인건비의 범위, 그러니까 한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현금인건비, 현물인건비, 학생인건비, 미지급인건비 집행금액을 다 합한 거를 수정인건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집행금액의 20%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서 집행금액은 실집행금액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인건비 사용 잔액이 남았다든지, 또는 정상 과정에서 인건비가 불인정되게 되면 연구수당 100% 다 썼다면 거기에 비례해서 연구수당도 불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한도가 줄어들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명의 연구자가 연구수당 총액의 70%를 넘게 가져갈 수 없습니다. 딱 70%까지만 가져갈 수 있고요. 요거는 뭐 과제 책임자가 연구수당 다 가져가지 말아라, 뭐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셔도 될 것 같고, 여기에 산업부는 추가적으로 제한사항이 하나 더 있다고 말씀드린 게, 개인별 인건비 집행액의 70%까지도 개인별로 한도를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요거 꼭 주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연구수당 지급 비율은 이제 직접비 사용 비율과 연구수당 지급 비율이 2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 거기에 해당하는 것만큼 연구수당은 또 집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주의를 해주시고요. 이 연구수당 지급 비율과 직접비 사용 비율을 계산하는 산식은 여기 한번 보시고, 요 RCMS랑 이지바로 사업이 약간씩 다르거든요. 요 내용 한번 참고해서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러니까 언제냐면은 연구수당 어차피 과제 종료될 때쯤 사용하시는 거거든요. 직접비를 80% 이상 못 썼다 라고 하면 연구수당 다 쓰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비 80% 이상 다 못 썼다 라고 하면 연구수당도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쓰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드시고, 여기 규정을 찾아보고 한도를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지급 시기는 당연히 뭐 과제 평가되고 나서 그때 지급하시는 게 논리상으로 맞고요. 이거는 집행을 유의하시고, 그다음에 뭐 유의사항은 연구수당도 인건비랑 마찬가지로 선이체해 가시면 안 됩니다. 자기자 이체 하시려고 하더라도 먼저 부담하고 이체를 하셔야지 됩니다. 이거 주의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증빙 자료는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회수 불인정 사례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 초과 집행 불인정 사례, 요거는 그냥 산업부는 개인별 한도도 있고 뭐 이렇게 한도 규정이 좀 몇 개 더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하나씩 했을 때 계산되는 내용이고, 그거를 다 더해서 불인정하는 게 아니라 교집합, 뭐 충분히 다 포괄할 수 있는 것만 불인정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도 나중에 그냥 참고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